안녕하세요. 예, 민법 1차 기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들 이래 합격하셔가지고, 이번에 1차는 반드시 합격해야 되고, 동차도 노려볼 수 있는 분들은 동차 합격까지 이래 한번 해가지고 하여튼, 수험을 이래 잘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시험이 그저 먹는 시험이 아니어가지고 되게 어려운 시험이어가지고 합격률이 지금 8% 정도 그 정도 이래 통계치가 나오고 있던데요. 많은 수험생들이 떨어지지는 그런 수험이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살아생전에 이만큼 공부해 본 적이 없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마지막 여러분들이 한번 다른 인생을 살고 싶은 분들 만약에 내가 지금 했던 생활하고 조금 더 다른 삶을 좀 살고 싶다 아니면 앞으로 졸업해서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혼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다른 일을 좀 색다른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합격을 하셔라. 반드시 합격을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아무래도 새로운 기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해 줄 테니까 그렇게 목표로 해서 정리하고 이거 따가지고 꼭 노무사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거 따셔가지고 또 로스쿨 스펙용으로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기업에서 많이 뽑아요. 노무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기업에서 많이 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합격했는 사람들 진로를 보니까 반 정도가 노무법인으로 가서 노무사 일을 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학교로 빠진다든지 로스쿨 그쪽으로 빠진다든지 아니면 공기업이나 대기업 쪽으로 빠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쪽으로 선택하시던데 그거는 나중에 일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 이런 것들은 그거는 합격하고 나서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고 선택지가 좀 많아지려면 빨리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업에서 이제 찾지 않은 나이가 돼버리면 그러면 선택지가 하나가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1년 1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선택지가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최대한 빠르게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고 지금부터 이제 1차 준비를 하게 될 건데 1차를 전혀 준비 안 하신 분들은 1차만 노리면서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차하고 병행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만약에 1차가 좀 수월하다 만약에 민법 같은 거 이런 거 정리해 보니까 자기가 처음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잘 풀린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2차도 한번 같이 노려보시라. 그분들은 노동법 2차를 같이 수업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같이 정리하시고 만약에 민법 1차를 들어봤는데 이게 완전히 외계어같고 민법 1차도 정말 쉽지 않다 이렇게 느낌을 갖는다면 그러면 그분들은 1차만 하셔야 돼요. 1차만 하시고 1차만 합격하고 나서 그 다음에 2차를 노려보시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으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만약에 동영상으로 직장을 병행을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없는 분들이 2차까지 곁들여 가지고 하기는 좀 무리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면 돼요. 상황을 맞게 선택하고 결국 시험은 2차가 붙어야 되거든. 1차만 붙어 가지고는 시험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니까 2차를 붙어야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자기가 좀 할만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노동법 정도는 1, 2차 같이 겹치는 과목이니까요. 그러니까 노동법 정도는 한번 2차를 한번 같이 곁들여 가지고 한번 미리미리 좀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노동법까지 해봤는데 여유가 좀 있다라고 하면 하나 더 가장 어려운 과목이 경영학 전공하셔도 어렵다고 하시는 게 인사노무라는 과목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목을 조금 더 미리 한번 선행을 해둔다든지 아니면 비법대생이면 아무래도 행정쟁송 과목이 좀 어려울 거거든요. 그게 좀 어려운 과목 축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과목을 좀 미리 선행을 좀 해둔다든지 하여튼 자기가 조금 선택할 수 있는 폭을 공부해보면서 조금 늘려가면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시고 이번 연도부터 노무사 1차 시험이 문항수가 바뀌어요. 문항수가 바뀌어가지고 모든 과목이 40문제로 바뀌어 옛날에 작년까지 25문제로 보다가 40문제로 바뀌는 시험이 되고 또 첫 해다 보니까 이게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잡혀서 나올지 이런 것들도 지금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그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는 모험을 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원래는 되게 쉽게 나오겠지 첫 해니까 그러니까 대충 합시다. 아니면 기출 문제만 정리합시다. 아니면 뭐 반 정도 틀려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못 해요. 이런 이야기를 왜냐 그러면 이게 1년에 딱 한 번 있는 시험을 그렇게 안이하게 대비했다가 만약에 떨어져 버리면 이건 내년에 다시 또 1차를 새롭게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최대한 많이 넣자. 만약에 쉽게 나오면 뭐 그거는 쉽게 나온다 할지라도 쉽게 붙으면 되는 거고 혹시나 어렵게 그 출제될 걸 대비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색다른 것들을 막 끌고 와서 그 공부 범위를 넓히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것들에서 조금 더 이래 출제될 걸 예상해가지고 한두 개 정도는 좀 더 추가해서 이래 그 정리하자는 그런 기본으로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제 예상 같으면은 이제껏 안 나온 부분은 올해도 안 나올 것 같아요. 40문제로 바뀌어도 이래 출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 예컨대 그 옛날 같으면은 2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2년에 한 번 정도 이래 출제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부터는 아마 매년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그 2년에 한 번 나오는 게 매년 나오는 문제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지문이 하나 더 추가돼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년 나오다 보면 그런 식으로 약간씩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을 테니까 민법이 작년에는 되게 쉽게 나왔거든요. 작년에 쉽게 나왔고 작년에 합격률이 안 좋았던 그런 그 사회보험법이라는 과목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 10개를 못 맞아가지고 꽈락 사태가 이래 생기다 보니까 한 과목이라도 40점 밑으로 나오면 전체 점수가 높아도 떨어집니다. 그거는 시험에서 이래 떨어지게 되니까 한 과목이라도 40점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내려가면 안 되는 그런 문제인데 작년에 사회보험법이 이제 그 40점 밑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합격률이 이래 그 저조하게 이래 그 돼버렸고 대개 노무사 1차가 그 합격률이 한 50% 정도 됐거든요. 50% 정도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0% 정도 그 정도로 이래 그 갑자기 떨어져 버렸는 그런 현상이 이래 생겼고 재작년 시험에 60% 정도 합격했습니다. 60% 정도 합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 시험이 한 30% 정도 합격률을 갖추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50%가 맞아들어가요. 50%가 맞아들어가는 그런 합격률을 이렇게 보였는데 아마 올해는 민법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좀 쉽게 나왔는 경향도 있고 사회보험법을 계속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민법이 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 문제점이 옛날에는 그 노동법, 사회보험법, 민법, 그다음에 선택 과목까지 해가지고 네 과목을 한꺼번에 봤는데 올해부터는 노동법 1, 2를 1교시로 보고요. 그다음에 그 민법, 사회보험법, 선택 과목을 2교시로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면 옛날에는 노동법하고 사회보험법하고 같이 보면 노동법을 빨리 풀었거든요. 노동법을 빨리 풀고 사회보험법을 좀 생각해서 풀었고 그리고 선택 과목을 좀 빨리 풀고 민법을 좀 길게 생각하면서 좀 풀고 뭐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이래 시간을 줄여주는 그 과목들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노동법 원투로 나눠지고 그 민법, 사회보험법, 선택 과목 이렇게 나눠지니까 이거는 그 제가 봤을 때는 시간 싸움에 걸릴 것 같아요. 시간 싸움에 걸려가지고 민법의 그 시간도 많이 잡아먹을 거고 사회보험법을 40문제 풀다 보면 그게 빨리빨리 풀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경영학 대개 선택 과목을 이제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이래 선택하게 되는데 선택 과목에서 시간을 이래 줄여가지고 다른 과목을 줘야 되거든. 다른 과목을 이래 줘가지고 조금 더 생각하면서 이래 여유 있게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그 민법도 필요하고 사회보험법도 필요하게 되니까 이거는 좀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험을 이래 우리가 그 미리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어떻게 시간 조절을 해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전략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학원에서 그걸 연습을 해가지고 그걸 훈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사회보험법을 빨리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풀고 그다음에 중간에 선택 과목을 끼워놓고 선택 과목을 끼워가지고 시간을 빨리 이래 최대한 따라붙는다는 기본으로 오버되지 않도록 시간을 이래 줄이고 그다음에 5분이라도 좀 시간을 남겨가지고 민법으로 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세 과목을 이래 풀 때 이제 노동법 원투는 크게 걱정이 안 될 것 같은데 2교시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2교시가 이래 우리가 대비를 이래 그런 훈련을 해가지고 사회보험법을 먼저 풀고 그다음에 선택을 풀고 민법을 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던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시간 그 전략을 한번 해보고 마킹을 언제 해야 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게 40이면 120개를 한 번에 마킹을 한다면 그것도 좀 쉽지 않은 문제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사회보험법 경영학 선택 과목을 이렇게 풀면
중간 마킹을 한번 80개를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민법을 빨리 아는 걸로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40개를 다 풀지 마시고 쉬운 거 아는 거부터 먼저 풀어버리고 그러면 한 20개, 25개를 먼저 풀면 반의 반 마킹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반의 반 마킹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5개를 최대한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풀면서 이렇게 마킹하는 그런 전략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연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 학원에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되니까 하여튼 앞으로 그런 과정을 이래 정리하시면 이래 될 거고 민법을 우리는 이제 학문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시험으로 접근해가지고 시험 공부를 한다 이런 기본으로 해서 민법을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습을 이래 많이 하셔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고 문제도 풀어야 됩니다. 문제도 이래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우리는 두 가지를 이래 한꺼번에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도 어려운데 문제까지 풀어야 되는 결국 이해만 하고 있으면은 문제가 안 풀리면 그것도 좀 상황 판단을 못하는 그 분위기에 맞지 않는 그 생활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해도 하고 문제도 풀 수 있도록 문제도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고 대부분은 제가 느낌적으로는 28개나 30개 정도는 30개 가까이는 기출에서 나올 것 같아요. 기출에서 나올 것 같고 나머지 한 10개 정도가 새로운 뉴페이스가 들어오지 않을까 기출이 아닌 영역에서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되니까 일단은 전략적으로 우리는 목표를 30개를 빨리 막는 공부를 하자. 그걸 목표로 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30개 정도 맞으면은 한 70점 넘거든요. 75점 정도, 이래 그 정도 한 개 2.5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이래 나올 거니까 차라리 그렇게 목표로 잡아서 공부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점 맞을 필요가 없는 시험인데 굳이 100점을 노리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냥 70점, 75점 사이 그 정도만 이래 민법에서 맞춰주더라도 노동법 원투에서 점수를 좀 더 얻어내시고 그리고 경영학은 그 표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영학은 원점수 그대로 못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학은 아무래도 80점 정도 맞아도 한 10점 이상 깎이더라고. 표점이 적용돼가지고 그러니까 원점수로 이래 경영으로 60점을 만들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한 70점 정도로 만들어지는 그런 80점 이상 맞더라도 그 정도로 깎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수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좀 받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기출만 목표로 해가지고 한 70점 정도 그 정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준비하신다면 크게 낭패 1차에서 뭐 민법 때문에 낭패를 보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려운 거는 틀려줘도 됩니다. 실전 가서는 어려운 거는 틀려줘도 이래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아는 거를 틀리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는 거를 한 30개 정도 만들어 놓고 기존의 기출을 틀리면 안 돼요. 우리는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이래 틀리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1월달 동안 이래 정리하는 목표는 기출을 이해하자. 기출을 이해하고 기출을 정리하자는 거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이래 정리하시면 될 거고 조금 OT를 간단하게 이래 한번 이래 정리해 드리면 일단은 1월 강의는 교재는 기본서만 정리합니다. 기본서만 가지고 이래 정리하고 7월 강의는 교재가 2권이었는데 1월 강의는 기본서만 가지고 이래 정리할 테니까 기본서를 통해서 정리하고 제가 3월 중순쯤 객관식 강의가 이래 진행되는데 객관식 강의할 때 서머리를 약간 해드리거든. 핵심 정리라는 교재를 통해서 서머리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새로운 교재를 사지 마시고 서머리 해주는 핵심 정리 교재가 이 교재를 추격한 교재거든요. 줄여놓은 교재니까 내용이 똑같습니다. 편제도 똑같고 순서도 똑같이 이래 정리되니까 보셨던 걸 가지고 시험장 갈 때까지 이래 갖고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바꾸지 마시고 중간에 책을 이래 여러 번 사가지고 이렇게 이것저것 볼 시간도 없고 그렇게 정리하시는 것도 좋지 않은 방법이 되니까 지금 교재를 가지고 시험장 갈 때까지 정리하고 일단은 이게 평소 실력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를 30개를 푼다는 거는 쉽지 않고 직전에 보고 가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왜 시험 공부할 때 했던 벼락치기 했던 거 그런 것들을 여기도 똑같이 해줘야 되거든. 해줘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이 교재를 너무 밑줄을 남발하지 말고 별표나 형광펜 이런 걸 남발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 교재거든. 마무리 교재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나중에 이해 안 되는 것만 형광펜 칠하시고 그리고 제가 수업 중에 형광펜을 칠하라 별표를 하라라는 걸 따로 알려드릴 텐데 거의 80% 이상은 여러분들은 볼펜을 쓰지 마시고 지워야 되니까 연필로 밑줄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연필로 이래 하시고 밑줄도 많이 하지 말고요. 필요한 부분만 이래 정리하고 제가 수업 중에 이래 다뤄진 부분은 반드시 복습할 때도 정리하고 수업 중에 제가 대충 이래 설명으로 건너가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읽고 넘어가 버려라.
그리고 마무리할 때는 읽지 말고 마무리할 때는 읽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미리 제가 간단하게 설명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교재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거든.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인트로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설명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지어놔버려라. 나중에는 읽지 않겠다. 이런 기본으로 이해만 하면 되니까 이해만 하고 넘어가는 부분을 이래 정리해놓고 그렇게 이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법학은 그 개념 법학이라고 해가지고 단어 설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 그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어 정리 꼭 하고 오셔야 됩니다. 용어 정리 입문 강의를 이래 제공해 드렸는데 혹시나 만약에 입문 강의를 오늘 못 듣고 오셨다면 이번 주까지 들으시면 됩니다. 이번 주까지 이래 들으시는데 이거는 따로 이래 밑줄 복습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유튜브 보듯이요. 그냥 편하게 그냥 이런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 그걸 전혀 우리 국어적 의미하고 다른 개념이 나오거든요. 다른 개념이 나오기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국어적 개념과 다른 용어를 우리가 지금 이 과목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단어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독해가 안 되는 거야. 단어가 막히니까. 단어가 안 풀리니까 독해가 안 되는 그런 문장이고 문장을 어디서 꺼내야 될지 모르더라고. 이게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그러니까 보어가 뭔지 이런 것들, 동사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문장을 독해를 해야 되는데 단어에 꽂혀다 보니까 단어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문장을 이해를 못하는 한글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한글인데 우리가 이래 외국어가 아니고 한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생겨버리거든. 그러니까 그 단어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독해를 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수업 중에 제가 최대한 풀어드리는데 그래도 미리 한번 듣고 오셔라. 미리 한번 이래 빠르게 듣고 오시는 게 오히려 돌아가는 게 빨리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급하다는 기분 때문에 시간 없다라는 측면 때문에 이걸 건너뛰면 시행착오를 계속하게 돼요. 결국 또다시 계속 의문을 이렇게 갖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이렇게 생기니까 전체를 한번 정리해드린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취지도 있고 그런 취지도 파악하고 전체 흐름도 이렇게 파악하시면서 우리가 내용을 단어를 좀 숙지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좀 듣고 오시라. 반드시 좀 복습하실 때 같이 곁들여서 이래 정리하고 그리고 1월 강의 때는 매일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데일리 테스트를 이래 진행하는데 오늘은 진도가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내일은 테스트가 없고 2시부터 이래 진행할 거고 수요일부터는 테스트를 복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습으로 진행해가지고 그래서 시험을 OX로 형태로 해서 한 20개 정도 20개 정도로 이래 보게 될 테니까 1시 반부터요. 반부터 그냥 테스트를 진행하고 간단한 채점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실명 쓸 필요 없고 그리고 가명 써도 돼. 가명 써도 이래 상관없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자주 틀리는지를 제가 알아야지 한 번 더 설명해 줄 수 있거든.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자주 틀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다시 확인할 거고 제 교재 보면 날개가 붙어 있어요. 날개가 이렇게 붙어서 거기에 기출 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기출 문제가 교재에 이렇게 옆에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요걸 시험 수업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도 한번 풀어보시는데 여기서 한번 책을 듣고 한번 보자는 겁니다. 책을 듣고 그걸 잘 이해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의미로서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고 책에 없는 것도 한번 출제해 볼게요. 책에 없는 것도 한번 출제해 보고 어떤 거는 사례 형태로도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냥 단답 형태로 이렇게 기억하는 것보다 사료로 한번 풀어가지고 한번 정리하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틀렸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틀렸는 거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 그러면 복습에서 내가 아는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풀어보니까 틀리는 거야. 틀린다면 그거는 이해가 덜 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습이 잘못된다든지 이해가 덜 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따로 교재에 표시해둬라. 교재에 이렇게 표시해두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표시해 둔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기호를 통해 가지고 틀렸던 걸 이렇게 표시해 두세요. 틀렸던 걸 이렇게 표시해 두고 제가 해설하는 거와 좀 다르게 풀었는 것도 표시해 두고 다르게 풀었는 거. 그러니까 해설에서 설명했던 방식하고 자기가 풀었던 내용이 나는 이 부분이 중간이 틀려서 틀렸다라고 X로 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게 틀려 버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푸는 경우가 있을 건데 그것도 이해가 덜 된 거거든. 이해가 이렇게 잘못되신 거니까 이런 걸 이렇게 표시해두고 이 표시하는 것 중에서 만약에
다음에 한 번 더 틀리는 경우가 생겨요. 다음에 한 번 더 틀리는 경우가 모의고사나 이런 걸 풀어봤는데 또 틀리는 경우가 생겼다면 이거는 자기가 생각을 계속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 읽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거를 따로 뽑아가지고 정리해서 외워버리세요. 그게 오답 노트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부분이 되게 될 테니까 미리 정리하지 말고 틀리는 걸 다 정리하지 마시고 두 번 이상 틀리는 거, 두 번 이상 틀리는 걸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행간펜 치료도 돼요. 행간펜 치료도 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방법으로 이거는 반드시 보고 가야 됩니다. 그 시험 전에 출제되면 또 틀리거든. 이거는 또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장을 계속 곡해해서 읽는 경우가 생기거든.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잘못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주어를 잘못 찾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형식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문장을 독해를 잘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사람마다 이게 읽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악센트를 잘못 둔다든지 뭐 강조점을 잘못 둔다든지 이렇게 하는 바람에 틀리는 경우가 생길 테니까 두 개 이상 틀리면 두 번 이상 틀리는 거는 꼭 정리해라. 자기 약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정리하고 그러니까 활용은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있고 모르게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구분하자는 거. 구분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수업 들었는데 수업 듣고 그다음에 집에 가서 복습할 때는 이해됐는데 풀어보니까 틀리는 거예요. 풀어보니까 이렇게 틀리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해야 되거든. 지금 시험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해된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문제를 이렇게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1월 강의는 이걸 계속 매일 수요일부터는 매일 이렇게 정리할 테니까 시험은 1시 30분부터 그다음에 해설은 1시 50분부터 이렇게 진행하게 될 테니까 그런 형태로 보고 꼭 요때 시작할 필요는 없고 미리미리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빨리 오시면 빨리 풀고 자기가 좀 천천히 풀고 싶다라고 하면 천천히 푸시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오셔가지고 하여튼 뒤에 깔아놓으시면 그냥 자기가 그냥 해설 풀고 OX 답안지가 따로 나갈 테니까 답안지에 마킹해서 제출하면 여기서 학원에서 이제 채점해주고 자기 나름대로 채점하고 해설지 따로 나갑니다. 이거는 해설지가 따로 나갈 테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하고 답안지만 가져가고 그리고 답안지 제출할 때 해설을 받아가고 이런 형태로 그런 형태로 해서 정리하고 해설은 1시 50분부터요. 이때부터 바로 시작하게 될 테니까 이때부터 해설 강의로 수업을 이래 시작하면서 전날 배운 걸 계속 복습해 보겠습니다. 전날 배운 걸 이래 반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업을 따라오면 이거 한 번 보는 느낌이 아니고 한 3번, 4번 보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설을 이래 정리할 거고 이걸 왜 적어놨냐 그러면 민법 공부한다 이래 생각하지 말자. 그러니까 민법을 우리가 공부하겠다 이런 느낌을 이래 갖지 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민법이 해보니까 되게 어려운 과목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되게 복잡한 과목이고 되게 어려운 과목이더라고. 어려운 과목이 이래 되는데 대신 시험을 위한 공부는 할 수 있겠더라고. 시험을 위한 공부. 그러니까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 정도 그 정도 푸는 공부는 이래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민법이라는 과목이 너무 오래된 2000년 역사를 이래 로마법의 기원을 잡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역사도 오래되고 이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범위가 너무 넓어요. 공부할 범위도 많고 그러니까 나중에 로스쿨 가시는 분들은 이 과목을 되게 많이 봐야 될 겁니다. 민법을 이래 많이 공부하셔야지 로스쿨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고 민법하고 민사소송법이 로스쿨에서는 대부분 50% 이상 정도 그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심도 있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노문사 시험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더라.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로스쿨에서는 얘를 주관식으로 보거든. 2차 시험에서 주관식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노무사 시험은 이거는 1차만 있거든요. 1차만 있게 객관식으로만 있게 되니까 우리가 곤란할 수 있을 정도로만 정리하면 돼요. 정리하시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과목 자체가 어려운데 방법을 포인트를 잘못 줘버리면 엉뚱한 데 밑줄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되는데 항상 염두에 둘 거는 기출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또 출제된다면 어떤 부분을 바꿔서 출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시험마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시험마다 좀 차이가 있게 되니까 변호사 시험에서 바꾸는 시험 부분과 노무사 시험에서 바꾸는 부분이 좀 차이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시험에 맞는 공부를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엉뚱한 데 밑줄하고 엉뚱한 데 별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험과 동떨어진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가 좋지 않은 결과를 이래 얻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항상 이래 염두를 여기에 두시고 재미를 갖지 마시고 하여튼 즐기자 이런 이야기 하던데 여기는 즐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미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하나도 없고 그냥 외워야 되고 이게 뭔 소린가 싶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이래 생기게 되고, 그리고 공부라는 게 뭐 재밌게 뭐 즐겁게 하면 뭐 자동적으로 된다. 제가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외워야 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걸 또 자책하게 되고, 또 시험 떨어지게 되면 정말 자존감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내가 왜 태어났나부터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막 비관적으로 이래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붙어야 되더라고. 시험은 합격을 해야지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래 보여주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반드시 시험을 붙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재미를 붙이지 말고, 시험 문제가 잘 풀린다. 하여튼 뭐 잘 모르겠는데 나는 이거 문제는 잘 풀린다, 이런 느낌. 그게 최고다. 그게 최고고, 이해는 붙고 나서 하면 된다. 이해는 붙고 나서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여튼 시험을 합격하는 게 지상 최고의 목표다라는 거. 그걸 정리하고, 민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막 이런 토론을 할 필요 없다. 그걸 나한테 묻지도 말고, 알지도 못해. 나는 알지도 못하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런 거는 다른 공간에 가서, 학교 가서 이래 교수님한테 질문하시고, 여기는 학원이니까요. 학원이니까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고, 아까 말했지만 문제를 뭐부터 풀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짧은 기간 안에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맞춰서 정리하는 공간, 여기가 학원이 그런 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래 대비해서 이래 정리하시면 되고, 쉽지 않다. 오늘부터 해서 이제 우리가 1월 말까지 해서 22회 동안 이래 정리하게 되는데, 쉽지 않은 이래 과정인데, 첫날 공부나 아니면 이번 주까지는 모두들 화이팅 하더라고. 모두들 화이팅 해가지고 뭐 해보자. 뭐 2024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먹을 듯이 막 그렇게 이래 정리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종강할 때 남아있는 사람을 봐야 돼. 남아있는 사람들. 이 강의가 마지막 종강할 때 22회차 때 그때 남아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강의를 떠날지, 이 강의실을 이래 벗어날지를 그걸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5월 25일 날 시험을 보거든. 1차 시험이 5월 25일이니까 5월 25일 날 어떤 결과를 어떤 모습 표정으로 우리가 채점하고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목표로 해서 정리하시고, 1차는 방심만 하지 않으면 거의 다 붙습니다. 거의 다 합격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게 이래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너무 이래 방심을 해가지고 1차 시험이 쉽다고 하니까 그냥 뭐 한 3주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거의 다 떨어져 버렸어요. 거의 다 이래 불합격을 해버렸는 그런 현상이 이래 생겨버렸는데,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자기한테 물어봐라. 2차 공부를 하나 더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1차 공부를 이게 3주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자기는 조금 더 해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자기한테 계속 물어보시고, 문제가 풀리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객관화 시켜가지고 이래 정리하시는 게 이래 필요하고, 남이 논다고 해서 자기가 같이 놀면 그 사람 떨어지면 자기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걔한테 의존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이래 발생하게 되는데, 정말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그렇게 이래 공부한다는 거는 정말 위험한 선택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한번 이래 붙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무사가 잘 모른다, 뭐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몰라도 한번 따놓자, 이런 기분.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따러 갔는데 어떤 차를 몰지를 결정하고 따진 않습니다. 운전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벤츠를 몰아야 되기 때문에 면허증이 필요해, 이렇게 목표로 해서 따는 게 아니고, 운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운전을 하기 위해서 면허증이 필요하거든. 노무사가 그런 자격증입니다. 노무사가 그런 자격증이 되니까 그 기업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로스쿨에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법인에 들어가서 노무사 일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창업하시는 분도 꽤 있더라고. 스스로 차려버리는 이런 분들도 이래. 나이도 30이 안 됐는데요. 30 전인데도 그냥 바로 창업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창업해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계시던데, 잘해요. 되게 잘하고 수입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몰라요. 이거는 어떤 차를 몰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필요가 없고, 그거는 나중에 가서 자기 적성에 맞는 걸 길을 가면 됩니다. 길을 가시면 되게 될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반드시 따놓자. 이번에 한번 이래 따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자. 내가 어떤 진로를 갈지, 어떤 차를 몰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결정하시면 되니까, 지금은 일단은 시험을 빨리 합격하는 게 그게 필요한 상황이 되니까 시험에 맞는 공부를 하자라는 게 그걸 목표로 해서 정리하시고, 강의는 22회로 끝나야 돼요. 이거는 보강이 없는
강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끝날 수 있도록 하고 굉장히 빠르게 가야 됩니다. 이게 양이 굉장히 많은 과목이어가지고 빠르게 이렇게 진행돼야 될 그런 문제가 되고 강의는 5시 40분에 이렇게 마치는 걸로 예상되는데 한 5분 내지 한 10분이 좀 더 진행될 수 있다. 진행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예상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인데 질문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 있거든.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오시면 그 강사 질문하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공간이 따로 있으니까 그 공간으로 하시면 되고 여기 강의 계획서에 보면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죠. 이메일 주소가 이래 나와 있는데 요 이메일로 질문하셔도 되고 질문하셔도 이래 되게 되니까 자기가 편한 걸 이래 선택해가지고 이래 질문하시는데 되게 이메일로 질문하실 때는 사진 첨부 기능을 활용하시면 돼. 그러니까 요 페이지에 있는 요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든지를 말로 설명하기가 좀 힘드시면 사진을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그렇게 답변이 이래 수월하게 이래 진행될 거고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강의 중에 3회차 강의 45분 55초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질문해버리면 그거는 내가 기억을 못해. 3회차 강의 45분, 55초 강의가 뭔지를 몰라요. 뭔지를 알 수 없게 되니까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줘야지 제가 즉답을 이래 할 수 있게 되니까 답을 이래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을 좀 질문을 해주시면 그러면 빨리빨리 이래 좀 원활하게 이래 진행이 이래 되게 될 거고 질문이 또 너무 추상적으로 질문하시면 그것도 답변이 또 추상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이래 지게 되니까 이 부분이 이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이해를 못 하겠다든지 이렇게 그걸 좀 특정해 가지고 질문을 좀 해주시면 그러면 좀 수월하게 이래 진행될 거고 되게 문제가 좀 안 풀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문제가 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니까 이해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어느 부분이 틀렸다든 거 이런 것들을 답을 할 때 드릴 테니까 질문에 대한 그리고 또 질문을 이런 것까지 해도 됩니까? 이런 것도 붙여서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 이런 걸 과연 질문해도 될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질문하게 되는데, 그 사람보다 더 심한 것도 질문해. 더 심한 것도 이렇게 질문해가지고, 굉장히 탁월한 거, 특이한 거, 이런 것들도 이래 질문하게 되니까 그런 거는 개의치 마시고 모르면 제가 모른다고 답합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셨을 때는 그때는 이런 거는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래 답을 해드릴 테니까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래 답을 하거든. 답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이 몰라. 많이 모르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쫄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상한 거 이래 질문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한 대로 이래 질문하시면 그러면 답을 이래 해드릴 테니까 그런 형태로 이래 정리하고 강의 계획표의 강의 특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단어를 정리하자. 우리가 이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어에 대한 설명, 이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더라고 이래 생각하시고 그리고 조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이래 진행하게 될 건데 우리가 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을 통제하는 거는 종교도 있고 그다음에 가운도 있고 그다음에 유언도 있죠. 아버님이 남기신 유언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살겠다 이렇게 될 거고 종교적 측면에서도 어떤 이슬람 문화권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 생활을 이래 통제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규범이다. 규범이고 법을 배우겠다. 법을 정리하고 그 중에 법 중에 민법이라는 규범을 공부하는 거다. 민법이라는 규범을 이래 공부하는데 민법 조문에 대한 이해, 조문에 대한 정리, 조문에 대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어떤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래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좀 애매하게 돼 있는 조문들이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걸 과연 여기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까지 포함해서 다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지 라지에이만 설명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스몰레이까지 이래 포함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을지가 좀 애매한 경계선에 서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부분이 판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례라는 부분이 있게 이래 되는데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3심제를 이래 취해가지고요. 1심, 2심, 3심으로 이래 올라가게 이래 되게 되는데 시험에서 공부하는 판례에 따라서 해결하세요라고 이래 출제되는 시험들은 다 여기 판례들입니다. 여기 대법원에서 이래 설명한 판례들이 이래 되게 되는데 1년에 민법 판례만 해도 한 500개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1년에 대법원에서 나오는 민법 판례만 해도 한 500개 이상 이래
판결을 하게 되게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그 판례들이 나와요. 굉장히 많은 판례들이 나오게 이래 되게 되는데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판례를 정리하는 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판례들. 그러니까 다 판례를 다 정리하는 게 아니고 시험에 기출된 판례들 그리고 또 획기적인 판례들 예컨대 뭐 지금은 출제 안 됐지만 앞으로 좀 출제될 수 있는 예상되는 그 판례들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래 정리하게 될 거고 여기 판례가 없고 조문에 대한 해석이 없는 부분을 학설을 통해서 교수님의 견해,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가지고 이걸 보완해 주거든. 보완해 주게 이래 되게 되는데 여기는 출제가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학설은 이래 출제가 되지 않고 있게 이래 되니까 이론이 기출되는 게 지문이 하나 정도, 두 개 정도밖에 없어. 하나 정도, 두 개 정도밖에 없게 되고 거의 조문과 판례 위주로 이래 출제되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시험은 여기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여기 비중이 많이 늘어나는 중이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그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이래 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결국 이 부분도 정리를 하려면 여기를 알아야 돼. 여기에 대한 해석이니까 조문에 대한 해석이 이래 되게 되니까 항상 공부할 때 순서는 여기부터 출발하고 여기에 어떻게 돼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고 나서 그 관련 판례를 정리한다, 이를 숙지한다라는 그런 경향으로 보고 학설이 있는 부분이 몇 개 안 되는데 제 교재는 한 3-4군데, 4군데 그 정도밖에 소개가 안 됐을 건데 가장 기본 학설을 몇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이래 추가하게 되는데 출제는 이 부분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출제되는 학설들 이런 것들만 교재에 수록해 놨으니까 그 부분은 견해를 통해서 교재를 통해서 이래 정리하게 되는데 대부분 요 공부를 하는 게 법학 공부다. 법학 공부가 이래 되고 그러니까 이게 법학은 접근성이 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 이해나 이런 것들,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쓰는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접근성은 되게 떨어지는데 이게 장점은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운더리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 여기 아니면 여기가 이래 출제되게 되니까 요 범위 안에서만 출제된다는 그런 문제가 이래 나오게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한번 해두시면 정리해 놓으면 오히려 안정적인 점수가 나올 거다. 안정적인 점수가 나오는데 근데 그 정리하기까지 과정이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 반복이 좀 필요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추가해 주시는 게 이래 필요하게 될 거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이렇게 목표로 해서 이래 정리하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고 책에 없는 거는 거의 안 나와요. 책에 없는 거는 거의 안 나오는데 100% 이 책에서 다 나온다 이래 말하기는 힘들고 그리고 새로운 문제나 이런 것들이 완전 그 듣보잡 같은 거 이런 게 있었을까 뭐 이런 내용들이 한두 개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시험이니까 킬러 문제가 나온다 이런 느낌이에요. 킬러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거는 그냥 틀려줘도 돼. 틀려줘도 이래 되게 될 테니까 100점 맞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는 문제가 있다고 내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바로 버리면 됩니다. 바로 버리면 이래 될 테니까 그런 것까지 맞추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나와 있던 내용들 중심으로 기존에 나왔던 출제됐던 문제들 그런 것 중심으로 우리가 따라가시면 이래 될 테니까 그런 형태로 정리하고 40문제를 풀어보지 않은 상태니까 40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한 연구는 이 강의 끝나고 나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작업입니다. 작업이 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한번 이래 만들어 줄 테니까 그러니까 문제만 쭉 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래 따로 기획해가지고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문제 풀기 전에 우리가 일단은 내용 정리부터 빨리 하자. 내용 정리부터 빨리 하고 그리고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3월달이나 4월달 그때 한번 기획해서 한번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래 살펴보시면 되고 조문 강의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복습 형태로 들으시면 됩니다. 복습 형태로 이래 들으시면 그러면 이 강의에서 설명했던 내용과 한 80%는 겹쳐요. 그 조문 강의에서는 설명을 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겹쳐서 나오니까 복습용으로 그냥 강의를 듣고 나서 혼자 또 책을 보기가 좀 부담스러우면 그러면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조문 강의 같은 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 조문에 대한 해석을 계속 해주거든요. 해석을 이래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해주는 강의가 촬영돼 있고 유튜브도 있고 저희 학원에도 있고요. 학원에도 이래 홈페이지에 무료 강의에 올려져 있게 되니까 그렇게 이래 활용하시면 되고 일단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문 강의를 먼저 듣지 말고 입문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입문 강의, 용어 정리 강의를 이래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정리하고 교재 정오표도 수험소몰에 올려져 있습니다. 정오표도 답이 한 개인가 두 개인가 틀린 게 있거든. 틀린 게 있으니까 정오표도 수험소몰에 이래 가보시면 그게 교재에 대한 정오표가 이래 올려져 있으니까 그 정오표를 활용해서 이래 정리하면 되고
작년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작년 교재를 그대로 보셔도 됩니다. 기본서는 작년 교재를 그대로 보시고 재작년 교재는 바꾸시는 게 편할 겁니다. 재작년은 바꾸시는 게 편하고 작년 교재는 그대로 보셔라. 작년 교재는 그대로 이렇게 정리하고 객관식 정도는 새 교재로 보시고 새 교재로 보고 봐가지고 기출은 하여튼 새로운 걸 푸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 추가된 내용들이 조금씩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옆에 사람들 교재를 좀 빌려가 사진을 좀 찍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업데이트를 좀 시키시고 그냥 기본적 흐름은 거의 똑같으니까 법이 바뀐 거는 조문 하나 연령 조문 하나 바뀌었는데 근데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교재를 굳이 새 교재를 반드시 사야 된다 이런 거는 필요 없고 그냥 기존에 보셨던 거 눈에 익는 거 그러니까 제 지루는 눈에 있는 책을 계속 보는 게 좋다. 오히려 한두 개 없는 거다. 판례가 한두 개 부족하더라도 차라리 눈에 익은 책을 계속 보라. 눈에 익은 책을 이렇게 계속 보시는 게 책을 빨리 정리할 수 있게 이래 될 거고 책을 빨리 보는 게 오히려 더 공부할 때 더 도움이 되게 되니까 정독을 하는 게 좋을까요? 다독을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걸 질문한다면 제 개인 입장은 다독입니다. 오히려 이해 안 되더라도 여러 번 보는 게 오히려 눈에 자꾸 객관식은 눈에 자꾸 익혀가지고 골라내면 되니까 우리가 이래 찾아내면 되는 그런 시험이니까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요. 반복해서 그냥 속도전으로 좀 빨리빨리 보는 걸 빨리빨리 보시는 걸 이래 추천하고 한 땀 한 땀 이래 보는 거는 좀 비추.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가 질리도록 하지 마시고 그냥 진도 범위 안에서 그냥 복습 범위 안에서 만약에 자기가 3시간 정도 복습 시간이 있다면 3시간 안에 그냥 오늘 진도를 다 읽을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속도를 빨리 맞추시는 게 필요한 거고 자기가 3시간밖에 없는데 막 책장을 다 안 넘어간다든지 이거는 복습에 좀 문제 있지 않을까? 복습에 조금 더 그런 복습은 좀 비추가 이래 될 테니까 그냥 3시간 안에 그냥 읽어 나가시는 그런 복습을 좀 하시고 그리고 제가 숙제로 암기사항을 좀 숙제를 내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숙제입니다라고 해서 외우세요라고 이래 외우라고 알려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카메라 핸드폰에 사진을 다 찍어버려라. 사진을 찍어가지고 하여튼 집에 가는 길에 그냥 다 외워라. 전철에서 다 외우시고 이거는 이해가 없는 부분이고 그냥 정책적으로 만들어둔 내용들이 있거든.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외워줘야 돼. 외워줘야 될 부분이 있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 문제가 풀리거든. 문제가 풀리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돌아가시면서 그냥 외워놓고 어플을 지우지 말고 사진을 지우지 말고 한번 자기가 외워놨는 부분이 다시 한번 며칠 지나면 잊어버릴 테니까 다시 또 연상해가지고 다음 숙제 나오면 두 개를 같이 보고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읽어가지고 하여튼 전에 외웠던 거를 다시 한번 연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 모아가지고 폴더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숙제로 나왔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다 폴더로 모으시고 그리고 시험 문제 OX에 풀었는데 틀렸는 부분은 교재로 표시하시고 교재에다가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어떤 부분은 틀렸고 어떤 부분이 자기가 잘 이해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정리하시면 이래 되게 될 거고 그리고 이거 필기 노트 판서 노트가 아마 수업 끝나면 나갈 거죠. 수업 끝나면 이래 나갈 테니까 수업 끝나고 가실 때 일정 들렸다가 판서 노트를 받아가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업에서 이래 설명했던 판서 부분을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일정 가셔가지고 받아가서 집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간에 의문 있는 부분은 따로따로 이래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래 정리하고 종강할 때 똑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개인 목표에는 종강할 때 이 얼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더라. 모든 강의가 자연 소멸되는 게 한 30% 되고 그리고 개인적 일이 있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자꾸 부르니까 그러니까 가는 경우도 끌려가는 경우도 있게 이래 되게 될 테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게 되는데 최대한 여기서 이제 실강 오셨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효율을 이래 보고 테스트를 통해서 자기가 어느 부분을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풀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푸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잘 풀면 여기 올 필요 없어. 100점 맞고 이런 사람을 여기 데리고 있어야 강의를 비싼 돈 내고 이렇게 수업 들을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못하니까 여기 온 거잖아요. 못하니까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온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이래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름 쓰지 않아도 이래 되니까 그냥 자기 별칭을 하나 만들어가 아산백호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글에 제출해도 상관없으니까 하여튼 자기 편한 대로 이래
이름 적지 말고 그냥 그렇게 이래 제출해서 어떤 부분이 틀리고 어떤 부분이 이해됐는지 이런 거를 골라내야 돼. 빨리빨리 찾아내고 다음에 책을 볼 때 그걸 한 번 더 읽어줘야 되거든. 읽어줘야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런 용도로 좀 활용해라.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는 게 이래 필요하게 될 테니까 또 어떤 부분이 기출되고 있는지가 좀 연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필요하기 위해서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그 민법을 이래 정리하게 될 건데 오늘은 좀 OT 성격을 이래 가지다 보니까 조금 이래 그 출제되는 문제는 거의 없다. 오늘 설명하는 거는 한 개 정도 출제될까 말동 그 정도 이런 느낌인데 근데 민법을 좀 깔아줘야 되는 기본 베이스를 좀 가져줘야 되니까 민법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이래 정리하고 교재는 4페이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4페이지 민법 1번부터 이래 진행하게 될 건데 일단은 민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민법이 어떤 그 과목으로 이래 되어 있는지 어떤 걸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래 살펴보시게 된다면 부동산 매매를 한번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 있고 이걸 우리는 법학에서 매도한다라고 부릅니다. 매도인. 매도인이라고 부르고 이 부동산을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죠.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매수인이라고 불러요. 매수인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이래 체결해 가지고 이 아파트가 이제 얼마 정도 값어치가 있고 또 뭐 전철에서 가깝니 뭐 한강이 보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군이 좋으니 뭐 이렇게 해서 계약을 이래 체결하게 되고 대개 이제 우리가 그 실전에서는 부동산 그 중개사무소가 있죠, 그죠?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아파트 단지에 가 보면 사무소가 있으니까 그 중개사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이래 체결하게 되고 뭐 가격을 조정하죠. 가격을 조정해서 뭐 대개 한 10억 정도 그 정도 가격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 여기 10억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을 이래 체결하게 될 거고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작성해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라는 걸 주게 됩니다. 계약금이라는 걸 주게 되는데 대개 계약금이 매매 대금의 한 1할 정도 10% 정도 되는 금액을 이렇게 계약금으로 이래 주게 되는데 이거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 평균적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10% 정도 이래 주게 되는데 만약에 뭐 15% 줄 수도 있고 아니면 8%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래 계약을 따로 이래 체결해가지고 그렇게 이래 정리하게 되고 그리고 중간에 매수인이 중도금이라는 걸 줄 때가 있습니다. 중도금 매매 계약이 이 매매 대금이 한꺼번에 10% 되는 계약금을 1억을 주고요. 나머지 9억을 한꺼번에 보내기가 되게 좀 부담이 될 때가 있어. 9억이 한 번에 이래 넘어가기가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계좌가 한 번에 9억이 넘어가기도 쉽지 않거든. 쉽지 않게 되니까 중도금이라는 걸 줘가지고 중도금이라는 걸 줘서 뭐 2억이나 3억 정도를 중도금으로 해가지고 미리 주고 한 달 있다가 미리 주고 나중에 잔금을 나머지 금액을 잔대금을 이래 치르게 이래 되고 이 사람은 그 잔대금을 받으면서 등기를 넘겨주게 됩니다. 등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이사도 나가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래 넘겨주게 이래 되게 되고 그래서 이걸 주고받으면서 이래 계약이 이래 되게 되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하나 샀다. 내가 이래 부동산을 샀다고 했을 때 이 과정 중에서 언제부터 내가 소유자일까?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이 집이 내 집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가 언제부터 내 집이 될까? 내 집이 되는지 그 부분이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매매 계약 체결만으로는 내게 아니에요. 그 부동산은 내게 아니고 그러면 언제 내 부동산으로 처리되냐 그러면 잔금을 치르고 이게 넘어야 됩니다. 등기가 이래 넘어왔을 때 그때 이사 들어갔을 때가 아니고 등기가 넘어왔을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느낌이 생겨. 이사는 우리가 잔금을 치르면 이사를 들어가거든. 이사를 이래 들어가 입주를 하거든. 입주를 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등기는 등기소에서 되게 평균적으로 보름 내지 한 달 걸려. 보름 내지 한 달 정도 등기가 그 정도 있다 나오거든. 그 정도 있다 등기가 마무리가 이래 되게 돼요. 그러면 입주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정도는 아직까지는 내게 아니야. 아직까지는 내게 아니고 그리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등기가 마무리되면 그때 왜냐 그러면 이 등기가 하루에 100건 정도 들어오거든. 하루에 등기가 요즘은 부동산 거래가 잘 없어가지고 그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 건데 평균적으로 등기소에 하루에 100건 정도 9회마다 우리 그 분당 같은 경우는 분당 등기소라는 게 있어가지고 분당 등기소에 하루에 100건 정도의 매매 등기
저당권 등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종 등기들이 막 들어오거든. 들어오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게 빨리빨리 못 끝나. 이게 하루에 100건씩 이래 등기가 들어오는 걸 하루에 다 끝낼 수 없거든요. 하루에 다 끝낼 수 없게 되니까 순서대로 계속 밀리는 거야. 이게 등기가 밀리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다 거치는데 한 보름 내지 한 달, 보름 내지 한 달 정도 이래 걸리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넘어야지 우리나라에서는 등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은 이사 들어가면 소유자입니다. 이사 들어가면 잔금 치르고 이사 들어가면 소유자가 이래 되게 되고 등기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소유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를 하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승립 요건주의라고 해서 등기까지 넘어야지 등기까지 넘어야지 소유자가 이래 되게 되는데 요 과정에서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생겨. 그러니까 약속한 날짜에 중도금을 주기로 했는데 중도금을 안 준다든지 아니면 이걸 계약금을 받기로 얘가 일단 1억을 가지고 계약서 쓰러 오진 않거든. 그러니까 200만 원 먼저 주고 나머지 9,800원 계좌로 보내주기로 이렇게 합의하고 이제 계약서를 쓰기로 썼는데 안 줘. 이 사람이 돈을 안 준다든지 제때 입금을 안 해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이래 생기게 되니까 요 과정에서 생기는 사고를 규율하는 그 법이 필요하거든. 규율하는 법이 필요하게 되고 이걸 채권법이라고 부르고. 채권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그러면 등기가 넘어와서 내가 소유자가 됐는데 막 엉뚱한 등기가 넘어와서 만약에 무효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위조해서 등기를 가지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등기 자체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사고를 규율하는 그 법이 이래 필요하게 될 거고 그러면 등기는 넘어왔는데 이상한 등기가 넘어왔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등기라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등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를 팔아야 되거든. 자기 거를 이래 팔아야 되는데 근데 몰래 아빠 등기를 자기 앞으로 아들이 옮겨놓고요. 실제 많아요. 그런 사건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법무사들이 굉장히 손해배상 당하는 경우가 그런 사건들이에요. 아빠 등기를 아들이 몰래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옮겨놓고 이걸 팔고 도망을 가버려요. 반대도 있어. 아들 부동산을 아빠가 팔고 도망가는 이런 경우도 이래 생기게 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생기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때 그러면 누구를 소유자로 봐야 될지 이런 걸 정해줘야 되거든. 정해줘야지 되고 등기받고 나는 모르고 샀으니까 내가 소유자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조해서 등기가 넘어갔으니까 그거는 무효등기다. 무효등기니까 원래 소유자가 계속 보호돼야 된다. 이렇게 막 대립이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법이 필요하거든요. 결론을 내려주는 법이 필요하고 이게 물권법. 물권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등기 믿고 샀을 때 보호 안 돼요. 우리나라는 보호가 되지 않고 되고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여기서 사고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위조해서 그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나는 소유자인 줄 믿고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사기꾼들 전세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이래 발생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 등기 자체를 믿고 그랬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등기부를 다 확인하고 임차인이 들어가잖아요. 임차인이 들어가는데 그런데도 보호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보호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이래 발생하게 되고 지금 법이 이제 어떤 거를 보호할지 이런 거를 이익 형량을 해봤을 때 지금은 진정한 소유자를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등기 믿고 거래했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법이 만들어져 있어서 이걸 규율하는 법이 이제 물권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이걸 합쳐서 물권하고 채권을 재산법이라고 불러. 재산법. 재산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이게 내 재산이거든. 내 재산들과 관련되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니까 재산법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친척이 어디까지가 내 친척이 될지 친척이 어디까지가 내 친척으로 이를 부르게 될지 또 친척이 되는 원인은 뭘까? 친척이 되는 원인은 어떤 원인으로서 내가 친척이 이래 될 수 있을지가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출생입니다. 출생하면 이제 차촌들이 생기고 친척들이 이래 발생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피를 나누지 않고도 친척이 되는 게 입양하는 경우가 있고 혼인을 통해서 이래 친척이 이래 되는 그런 관계도 이래 발생하게 되고 이혼을 했을 때 이제 이혼하면은 어떤 효과가 나올지 애는 누가 키울지 이런 거 양육권자 이런 문제가 이래 생기고 엄마가 양육을 하기로 했을 때 아빠가 한 번씩 만나는 거 그걸 면적교섭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걸 공부하는 거 이게 친족법이 이래 되게 되고 상속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상속법이라는 게 있어서 상속을 누가 받아야 될까요? 누가 먼저 받아야 될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옛날에는 60년도 70년도는 장남이 많이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지낸다는 이유 때문에 장남이 많이 가져가고 시집간 딸은 제로였어요.
받았습니다.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60년대, 70년대는 상속법이 민법에 그런 식으로 이래 돼 있었는데 이게 계속 바뀌어 왔는 거야. 바뀌어 와가지고 여자한테 0.5는 주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어 오다가 지금은 시집가든 남자든 여자든 차이를 두지 않는 거, 차이를 두지 않는 법으로 지금은 다 평등하게 받는 거, 평등하게 받게 이래 되게 되고 엄마는 5할이 가산됩니다. 엄마는 5할이 가산돼서 자식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상속을 받았을 때 엄마가 조금 더 받는 그런 구조로 처리되는데 더 받아야 돼요. 엄마는 더 받아야 이혼하면 재산 분할을 요즘 한 50% 잡아주거든. 재산 분할을 50% 잡아주는데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살았을 때 같이 살았을 때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5할만 가산되는 거는 불공평합니다. 그거는 불공평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엄마한테 일단 50%를 주고 남는 걸 다시 나눠야 돼. 남는 걸 다시 나누자. 이런 입법론이 이래 지금 올라져 있는 그런 문제가 되고 엉뚱한 놈이 상속받았을 때는 또 어떻게 찾아올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규율하는 게 상속법의 문제고 여기를 규율하는 법을 가족법이라고 부르고 가족법이 이제 비재산법이 되겠죠. 비재산법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이런 형태가 이래 되는데 이것만 민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민법이 있는 게 아니고 민법은 얘네들의 공통분모를 먼저 뽑아서 설명합니다. 얘네들의 공통분모를 먼저 뽑아서 설명하게 되고 이걸 민법 총칙이라고 불러요. 민법 총칙이라고 이래 되게 되는데 이런 거는 왜냐 그러면 이것도 역사인데 옛날에 유럽에서 이제 아까 기원이 로마법에서 이제 기원을 찾는다고 했는데 로마 시대에서 민법을 설명하는 방식도 있었고 독일에서 민법의 스터디 그룹이 만들어졌거든. 스터디 그룹이 만들어져서 민법을 연구하는 학회가 만들어지고 민법을 이렇게 설명하자라고 어떤 학파들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영향을 받았고 우리가 민법의 영향을 일본법의 영향을 받고 식민지 시대 때 일본의 영향을 받았고 일본이 독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독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든 법 과목에서는 공통분모를 먼저 뽑아서 설명하고 모든 부분을 공통분모를 먼저 뽑아서 설명하고 이거는 민법만의 설명 방식이 아니고 노동법의 설명 방식, 행정쟁송법의 설명 방식, 민사소송법의 설명 방식 이런 모든 법 과목의 설명 방식은 이 방식을 취하게 됐어요. 이 방식을 취하게 돼서 그래서 각각의 공통분모들이 나와요. 공통분모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공통분모를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에 해당 부분에 가서는 개별적으로 특이한 부분들만 개별적으로 특이한 내용들만 여기 가서 공부하자. 이런 방식을 이래 취하게 됐고 그래서 1조부터 184조까지 해서 민법 총칙이라는 조문을 만들어서 공통적인 이야기를 먼저 설명해요. 공통적인 이야기를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에 조문이 이제 185조부터 해가지고 조문이 먼저 물권법에 관련된 조문이 먼저 나오게 되고 392조까지 해가지고 물권법의 조문이 나오고 393조부터 해서 766조까지 해서 채권법의 조문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767조부터 해서 1118조까지 해서 가족법 조문이 나옵니다. 가족법 조문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노무사 시험은 여기까지만 시험을 봐요. 여기까지만 시험을 봐서 민법 총칙과 채권법 여기까지만 시험을 보고 옛날에 25문제 나올 때 여기 12문제 여기 13문제 나왔거든요. 13문제 나오게 됐는데 근데 지금부터 40문제로 바뀌었잖아요. 40문제로 바뀌었는데 정확하게 발표는 안 됐는데 우리가 감정평가서 시험은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만 보는 게 감정평가서 시험인데 그 시험은 옛날부터 40문제를 봤거든. 옛날부터 40문제를 봤는데 그쪽 시험에서 출제되는 패턴을 보니까 여기 20개 내고 여기 20개 내더라고. 20개 이렇게 출제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패턴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 패턴을 가져온다면 우리가 민총에서 20개, 채권에서 20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원래 시험이 이런 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을 테니까 20개를 대비한다. 20개를 이래 대비하시면 되게 될 거고 변리사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변리사 시험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보는 시험 중에서는 최고 난이도가 이래 변리사 시험이고 우리 공부 목표도 변리사 문제가 풀릴 정도로 공부하자. 왜냐 그러면 가장 어렵게 나올 걸 대비해서 이래 정리하신다면 그 수준에 맞춰서 그 이상은 나오진 않을 테고 나오면 틀려야 되고 그거는 틀려야 되는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변리사 시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와요. 가족법만 빠지고 물권법까지 이래 시험을 보게 되는 게 변리사 시험이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출 문제들을 이래 찾아볼 때 변리사 기출은 채권법의 문제는 변리사 기출을 많이 우리가 기출 문제를 많이 우리 시험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들은 활용을 하게 될 거고 물권법의 문제들은 감정평가에서 기출 문제가 많이 쌓여 있는데 물권법은 여기는 우리가 시험 문제를 보지 않을 테니까 요 기출은 빠지고 여기가 관련되는 기출은
찾아볼 겁니다. 여기에 기출되는 문제는 감정평가사도 기출의 문제로 쌓여있게 되고 그리고 세무사 시험은 이것만 40문제 보거든. 민법 총칙만 이래 세무사 시험에서 40문제 보게 되니까 민법 총칙에서 나올 수 있는 기출 문제는 세무사 것 보면 거의 다 적중해요. 거의 다 적중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세무사 기출을 많이 활용할 겁니다. 많이 활용하게 되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은 노무사 기출을 먼저 잡아라. 노무사 기출을 1차적으로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관련 논점들 아직 출제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 노무사 시험에서 아직 왜냐하면 여기가 12문제만 나오다 보니까 기출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 기출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출제가 계속 될 거라고 출제가 이래 많이 일어나게 이래 되게 될 건데 거의 다 세무사 기출 아니면 변리사 기출, 감정평가사 기출에서 나왔던 부분일 겁니다. 아마 그쪽에서 기출된 게 또 나올 거다. 기출된 게 또 다시 나오게 될 테니까 그런 경향으로 대비하시면 되고 여기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채권법이 민총보다는 여기가 이해하기 힘드니까 여기 20개를 최대한 많이 맞추자. 최대한 많이 맞춰가지고 이게 15개 이상은 여기서 득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잡으시고 나머지 20개가 채권법에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를 10개 이상 목표로 해서 공부하자. 10개 이상 목표로 해서 정리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렇게 받을 수 있게 이래 될 거고 어려운 것들은 여기서 나오거든. 어려운 것들은 여기서 이래 출제되는데 생각지도 못하는 킬러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데 틀려야 돼. 그런 거는 그런 거 풀다가 이제 틀리게 되고 옛날에 여러분들 시험에서 1번부터 12번까지는 민법 총칙이고 13번부터 25번까지가 채권법이었거든요. 채권법이었는데 근데 아마 이번에 올해도 1번부터 20번까지는 민법 총칙 문제일 거고 21번부터 얘가 나올 겁니다. 21번부터 40번까지. 왜냐하면 감정평가사가 그렇게 내고 있거든. 그런 식으로 이래 출제하게 되게 될 테니까 문제를 썩지는 않더라고. 썩지는 않게 이래 될 테니까 변리사는 따로 이래 나와요. 따로 이래 출제하게 되니까 썩지는 않더라고. 썩지는 않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향으로 이래 대비해서 준비하시면 이래 되게 될 거고 이걸 공부하는 과목이다. 이걸 공부하는 과목이 이래 우리가 시험 범위를 이래 준비하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될 게 물권법은 그러면 우리 시험 공부에서 벗어나겠네라고 할 수 있게 되는데 얘 때문에 나와요. 얘 때문에 공통분모를 설명하는 부분이 민법 총칙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공통분모도 약간씩 나오게 돼. 약간씩 나오게 되고 물권법 이야기는 꽤 나옵니다. 물권법 이야기는 꽤 나오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관련되는 이야기도 이것 때문에 이 설명 방식 때문에 민법 총칙이라는 이 설명 방식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공부하게 된다. 공부하게 되는데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정리하게 될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래 정리하고 여기를 우리가 2주 이래 잡아놨거든. 2주 이래 잡아놨는데 근데 채권법에 대한 정리를 조금 더 이래 우리가 심도 있게 해줘야 되거든. 심도 있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지치면 안 돼. 여기서 공부하다가 2주가 지날 때 힘이 떨어져 가지고 여기 2주를 버텨야 되는데 그 힘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채권법 시작할 때 언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한다 이런 기본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완벽하게 정리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미루면 안 돼요. 이거 다음에 정리한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5월 25일 날 시험 보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 끝내놔야 돼. 이걸 다 끝내놓고 일정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복습이 어떻게 완벽하게 100%는 아니더라도 60% 70%까지는 복습이 끝나야 돼. 복습이 끝나고 나머지가 이제 40%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혼자 자습하면서 완성해 나간다 이런 기본으로 해서 정리하고 기출 문제집을 따로 이래 객관식이라는 그 교재를 사서 같이 풀어보는 것도 이래 좋은데 일단은 그것도 형편될 때만 하고 기본서 위주로 이것도 다 보기 힘든 사람은 사지 마시고 일단은 그게 어느 정도 이래 정리가 되신 분들은 객관식을 미리 풀어버려라. 미리 이래 풀어버리시고 좀 수월하게 정리되신다면 그분들은 빨리빨리 이래 먼저 푸는 것도 이래 필요하게 될 테니까 다 이해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필요한 것만 골라가지고 이래 풀어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래 정리하시면 될 테니까 그것도 살 수 있는 부분만 하시라. 할 수 있는 부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페이지부터 민법의 의의 지금부터 이걸 민법 총칙부터 해가지고 채권법까지 이래 정리하게 이래 되게 될 건데 제1절 민법의 의의가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민법은 사법이라고 부릅니다. 사법으로서의 민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요. 자 봐요.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은 사법이라고 불러요. 사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대응되는 개념이 공법입니다. 공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에
사법도 있고 민법, 공법도 있거든. 공법도 있고 이 카테고리를 이렇게 분리했을 때 우리 민법은 여기에 들어간다고. 사법에 이래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구분할까? 사법과 공법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게 이래 되는데 이걸 지배하는 원리가 달라집니다. 지배하는 원리가 이래 달라지게 되는데 사법 관계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이래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요게는 얘네들한테 맡겨두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얘네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얘네들이 결정해서 얘네들이 관계를 창설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이래 다 법률 관계를 얘네들한테 맡겨두겠다는 거. 이걸 우리 민법에서는 사적 자치 원칙이라고 불러요. 사적 자치 원칙이 지배를 이래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살까? 세탁기 어떤 거 사세요? 어떤 거 세탁기, 컴퓨터 어떤 거 쓰세요? 노트북 어떤 거 노트북 쓸지 이거는 개인 취향이거든. 개인 취향이 이래 되게 되니까 반드시 노트북은 이걸 사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 메이커를 사야 된다든지 가격대를 사용은 이 정도로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필요한 만큼 나는 게임 같은 거 살 필요 없으니까 그 고생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면 어느 정도 필요한 사용만 자기가 골라서 사면 되거든. 저가로 이래 사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누구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약할지 이런 것들은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다.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는 게 그게 민법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책을 읽을 때 이 부동산을 왜 얘는 10억 주고 샀을까? 지금 그 부동산 사지 말라고 하는데 부동산 원래 폭망이라고 하는데 왜 지금 해필 지금 이 부동산을 10억 주고 샀을까? 이런 걸 고민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얘네들이 결정하거든. 얘네들이 판단해서 얘네들이 결정하는 문제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을 의문을 갖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책을 읽을 때는 의문을 갖지 말고 그냥 얘네들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게 민법이지 왜 이걸 샀을까? 왜 10억을 줬을까? 왜 이걸 이 중개사한테 맡겼을까? 이런 걸 고민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은 다 당사자들이 결정하게 이래 되는 거고 여기에서 생겨나는 분쟁만 해결해 주는 게 민법이다. 민법이 이래 되게 되니까 약속을 왜 위반했을까? 약속을 왜 지키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만 관습하고 이런 것들만 관여하고 분쟁 없이 끝났다.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이 되고 그리고 싸게 샀든 뭐 비싸게 샀든 이런 것들은 다 자기가 결정해서 판단해서 사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습할 필요가 없게 이래 되게 되는 게 그게 사법 관계고 민법의 공부고 민법을 바라볼 때는 그런 공부고 왜 이런 판결을 이렇게 했을까? 왜 대법원은 이 판결은 여기까지만 했을까? 왜냐 그러면 이 판결을 이걸까지 전체를 다 판결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판결하고 이거는 판결을 안 해. 이거는 판결을 하지 해주지 않아. 왜 이거는 판결하지 않았을까? 다툼이 없기 때문에 간섭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은 대법원에서 민법에서 판결해 주는 것은 다툼이 생긴 영역만 해결해 주면 돼. 해결해 주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얘네들한테 다 맡겨야 되거든. 얘네들한테 다 맡기는 게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왜 이거는 판결하지 않았을까? 안 다투니까.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으니까 그냥 당사자들끼리 해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사자들끼리 해결하게 만들고 법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법이 이렇게 간섭하지 않겠다는 게 그게 민법이다. 그러니까 중간에 중립적 입장에서 왜 이거는 간섭하지 않았을까? 왜 이거는 판결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은 얘네들의 다툼은 여기까지였구나.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렇게 읽으시고 이 부분만 쟁점이 됐고 이 부분만 문제 삼았구나라고 보고 그러면 여기는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 몰라요. 이거는 대법원에서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대법원에서 다시 이렇게 확인해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긍정해 줄 수도 있고 부정해 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상상이에요. 우리가 이래 상상해야 되고 그거는 모르는 부분이 되다 보니고 그리고 사안 자체가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쉽게 결론 내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없는 부분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여기까지 고민이 될 수는 있는데 그거는 답이 없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래 되게 되니까 그냥 우리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아까 말했던 조문과 판례 정도 거기까지만 정리하시면 이래 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교실 밖에는 막 4차원의 그 세상이 급변하고 있거든요. AI가 막 챗 GPT부터 해가지고 막 이상한 어떤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져가지고 창조적 인간을 요구하는데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창조적 인간이 있으면 안 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외우라면 외우고 밑줄하라면 밑줄하고 그다음에 별표하라면 별표하고 이런 천편일률적 공부 이런 것들을 해줘야지 그게 시험 공부라는 거예요. 시험 공부가 이래 되게 되는 거고 민법을 한번 내가 새롭게 정립하겠다. 붙고 나서
예, 합격하고 나서 이래 정리하고 그거는 여기서 할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밖에 나가서 하라 이 말입니다. 밖에 나가서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반대대로 뭐 그냥 완전 찍어내는 공부들 그리고 주입식 공부 이런 거 외우라면 외우고 별표하라면 별표하고 이런 것들 이런 거 반복하려면 반복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혼자 고독한 싸움 이런 것들 이걸 왜 틀렸을까 이런 걸 고민하고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시험 공부다. 시험 공부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관점이 완전 달라요. 관점이 완전 다르고 2차 주관식은 그러면 창조적으로 쓸까? 택도 없는 이야기다. 택도 없는 이야기고 창조적으로 쓰는 순간부터 그거는 끝장입니다. 그 시험에서는 완전히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남들 외우는 거 같이 외워서 같이 쓰고 나오는데 같이 쓰고 나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시험 공부는 딱 거기까지만 하면 돼. 거기까지만 하시면 이래 될 테니까 창조적으로 독창적으로 한번 썼다. 떨어진다. 그거는 교수님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고 그 설득시키려면 어마어마한 내공이 있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내공을 가지고 이래 설득을 시켜줘야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런 걸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냥 평균적으로 남들 하는 대로 하고 그 제일 좋은 예가 제가 봤을 때는 운전면허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여기 와서 차를 세우래. 차를 세우고 반바퀴만 돌리래. 반바퀴만 돌려야 되고 왜 반바퀴를 돌려야 되는지 각도나 이런 거는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이제 와이퍼가 여기 오면 와이퍼에 무슨 선을 맞추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런 것대로 하는 겁니다. 공부는 시험 공부는 그렇게 공부하면 이래 되게 되고 그거 했다고 해서 밖에 나와서 운전 잘하지는 못하거든. 운전 잘하지 와이퍼가 거기 왔었을 때 선을 맞춰서 차를 세우면 옆에 사람들이 난리 납니다. 옆에 사람들 뒤에 사람들이 빨리 가라고 이래 난리 나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운전을 실질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다른다 이 말이에요. 다르게 되니까 시험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다라고 생각하고 그에 맞춰서 이래 정리하게 되고 시험을 떨어지면 별의별 소리 다 들어요. 별의별 소리 다 들어가지고 이번에 왜 떨어졌니라고부터 해서 또 PT를 해야 되거든. 집에 가서 이래서 부모님 앞에서 이래 PT를 해줘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정말 고익이에요. 고익이고 그리고 사람을 자꾸 안 만나게 돼. 그러니까 막 친척들하고 안 만나지 한참 돼버리고 그러니까 여기 막 공부하러 와가 주민이 되고 나는 여기 직업이 돼버렸다. 이게 직업이 돼가지고 이게 막 정착민이 이래 돼버렸던 이런 문제가 이래 되는데요. 여기서 강의했을 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빨리 붙어 나가는 사람이에요. 빨리 붙어 나가는 거 빨리 시험에 적응해서 이래 빨리빨리 붙어서 나가고 근데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꼭 온다. 나처럼 사는 애들 꼭 와가지고 이래 막 똑같은 삶을 이래 사는 그런 삶을 이래 살고 있게 되는데 그래 살지 말고 빨리 붙어 나가라. 빨리 붙어 나가시고 빨리 여러분들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이래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들 나이 때 해봐야 될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 경험들이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배낭여행 이런 걸 못 가봤어요. 유럽 여행, 유럽 배낭여행들 밤 열차 타는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여행하는 거. 지금 못해. 나 허리 아파 못하겠어.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거는 5성급 호텔에 자도 불편하고 이런 느낌을 주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나이 때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나이 때 해봐야 될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나이 때가 있고 공부를 오래 하면 아까 말했죠. 선택지가 하나씩 사라집니다. 선택지가 하나씩 이래 사라지게 되니까 남는 선택지가 몇 개 없더라고. 그런 문제가 이래 발생하게 될 테니까 그렇게 빨리부터 나갈 수 있도록 시험 공부에 잘 적응하시는 게 필요하게 되고 특별한 거 하지 말고 그냥 남들 하는 거 하세요.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외우고 그리고 별표하고 그냥 밑줄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 정리하면 빨리 붙어 나갈 수 있을 테니까 사적 자치 그러니까 딱 개인들한테 다 맡기는 게 그게 민법이라고 이렇게 하고 공법 관계 형법 행정소송 이런 것들이 공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거는 수직관계로서 개인과 국가의 관계가 이래 수직관계라고 해서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는 거, 국가가 개인을 범죄 저지르는 사람을 형벌을 부과하고 그리고 또 행정관계로서 어떤 집회를 허락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래 영업을 허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공법 관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요 관계는 국가 권력이 남용되면 안 돼. 국가 권력이 남용되면 안 되는 거고 국가 권력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남용되는 순간부터 국민들의 기본권이나 이런 것들이 침해를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데 집회를 정권의 우호적인 사람들은 막 허락해주고 많이 하세요. 막 여기도 하시고 하라고 하고 정권의 우호적이지 않는 사람들은 집회를 허락을 이래 하지 않아 가지고 어떤 집회를 한번 해보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고 또
실제로 수도 공급, 그 의료 서비스, 그다음에 뭐 전기 공급 이런 것들을 정권의 우호적인 사람들한테는 많이 주고 이렇게 막 그 나처럼 밝혀가지고 그렇게 그 많이 풍요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정권의 우호적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막 수도 끊어버리고 전기 끊어버리고 이래버리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이런 국가 권력이 남용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국가 권력을 좀 통제할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국가 권력을. 그러니까 이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맡겨두면 이게 개판이 되는 이런 문제가 이래 생기게 되니까 국가 권력은 반드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마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고 법에서 정한 대로 그 정권의 우호적이든 우호적이지 않든 이게 법에서 정한 대로 이래 국가 권력이 활용돼야 되는 거고 남용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용돼서는 안 되는 그런 관점이 되니까 이거는 법에 정한 정신을 위반했는지 위반하지 않았는지 이게 이 과목에서는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이래 되게 되는데 여기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법이 만들어진 취지보다는 개인의 의사를 더 우선시 개인의 의사를 우선시하고 그러면 법은 왜 필요하냐? 얘네들이 싸울 때만 간섭하는 겁니다. 싸울 때만 간섭해서 이게 분쟁이 생겼을 때 그때만 법이 관여해가지고 얘 말이 맞다, 얘 말이 맞다 이렇게 해서 결론만 내려주는 과목이 민법. 민법이 이래 되게 되니까 지배 원리를 아예 다르게, 아예 다른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이래 찾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2번. 1번 사법으로서의 민법 읽어보시면 공법과 사법을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첫째, 공법은 법치주의가 지배를 하고 사법은 사적 자치 원칙을 기본 원리로 하게 이래 되는 거. 적용 원리가 달라지게 되고 그다음에 둘째, 법률 관계에 관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요. 공법의 영역에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처리합니다. 우리 2차 과목에서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런 것들을 이래 정리하게 될 거고 사법의 영역에서는 민사소송으로 처리, 민사소송으로 이래 처리해서 해결하게 이래 되고 그다음에 2번, 민법은 일반 사법이다. 사법 중에서 일반 사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일반이라는 게 모든 국민 이런 느낌입니다. 모든 국민한테 적용되는 걸 이걸 일반 사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 개인인데 어떤 개인인지를 묻지 않겠다는 거. 어떤 개인인지를 묻지 않고 장사하는 개인도 있고 과학자 개인도 있고 노무사 개인도 있을 건데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개인이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거 이걸 일반 사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 개인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사법도 있다 이 말입니다.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사법이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게 상법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다. 상법이라는 과목이 이래 따로 있어서 상인들한테만 적용되는 거, 상인들한테만 이래 적용되는 과목을 특별사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민법은 이게 상인이든 아니든 구별하지 않고요.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된다라고 해서 그게 일반 사법으로서의 민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상법은 왜 상법이라고 부를까요? 상법은 상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것도 역사입니다. 이것도 법이 만들어지는 건 다 역사예요. 역사적 그 흐름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죠.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진나라가 이제 통일을 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라진 나라가 상나라가 있었어요. 실제로 춘추 전국 시대에 상나라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라가 사라지고 나니까 온 전국을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는데 유독 장사를 되게 잘해. 장사를 이래 되게 잘해가지고 상나라 사람들이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이라고 불렀고 상나라 사람, 상인들이라고 불렀고 그 사람들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는 걸 상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기원이 그런 식으로 법명이 이래 만들어지고 민법은 이제 개인들한테 적용돼요. 백성민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국민에게만 하면 다 적용되는 그런 과목으로 처리가 이래 되게 되는 거죠. 2번 보시면 민법은 사법 중에서 역사 이야기 꽤 하게 됩니다. 이게 근현대사를 좀 알아야지 좀 풀리는 그런 문제도 있고 대법원 판례도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게 이래 될 테니까 서울의 봄 정도는 보고 와야지 좀 이해가 되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있고 소년시대 보고 오면 이해가 좀 더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아산백호 정도 알아야지 좀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게 이래 되고 쿠팡을 잘 안 보죠. 넷플릭스만 잘 보니까 쿠팡을 잘 안 보니까 소녀시대가 잘 만들어졌는데도 이게 오징어 게임처럼 이래 히트를 못하더라고요. 히트를 못하게 이래 되게 되는 좀 아까운 그런 것들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배경을 조금 알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고 한문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문 시험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문 세대가 아닐 수도 있게 될 텐데 한문을 통해서 우리가
단어가 만들어지는 그 구성 자체가 다 한문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어 자체가 법 조문 자체도 그게 한문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 한문들이 여기는 되게 많아요. 여기는 국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상한 한문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특히 또 일본 그 법의 영향 때문에 일제시대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거든, 우리나라에. 아직도 단어가 남아있어가지고, 이해 안 되는 단어들, 이런 것들이 꽤 나오게 되게 될 건데, 단어를 이래 조금 더 풀어드릴 때, 한문을 통해서 이래 좀 풀어드릴 테니까, 만약에 그 혼자 읽을 때 좀 애매하다 싶으면, 네이버 검색하시면 돼요. 네이버 검색하시면, 거기에 단어가 이래 설명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 단어에서 이제 법자라고 써 있는 부분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해석하시면, 그러면 얼추 해석이 이래 되게 될 거, 아니면 뭐 질문하시면 되고, 질문을 통해서 정리하시면 되니까 한문을 조금 더 정리하게 될 테니까 그런 표현들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2번. 민법은 사법 중에서 일반 사법이고요. 민법은 인간에게만 하면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걸 예정하고 이에 대해서 특별사법의 대표적인 게 상법이라는 게 있고 상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하는 상인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사법이 민법과 구별을 구별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3번 실체법인데요. 자, 봐요.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여기 매매계약을 체결하시면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이 부동산을 파는 매도인은 이걸 받을 수 있거든. 이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래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얘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등기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래 발생하게 되고 반대로 이 사람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을 인도를 해줘야 되고 이거 줘야 되죠. 등기 줘야 될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반대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요 대금 줘야 되죠. 이런 대금을 이래 줘야 될 의무가 발생하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권리 의무의 발생과 변경이 되는 거죠. 소유자가 바뀌게 되는 변경이 되는 거고 소유권이 소멸하게 되거든. 얘 돈에 대한 소유권도 이래 소멸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걸 한 단어로 설명해서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변동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지금부터 약속이 변동이라 나오면 세 가지가 포함된 단어로서 발생, 변경, 소멸 이걸 합쳐서 변동이라고 부른다. 변동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 권리가 변동되는 걸 우리는 공부한다. 권리가 변동되는 거 어떻게 권리가 발생되고 어떻게 권리가 변경되고 어떤 원인에서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지 이걸 공부하는 과목을 우리는 실체법이라고 부른다. 실체법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고 노동법도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근로자의 권리들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래 발생하게 되는지 이걸 권리의 변동들 이걸 공부하는 과목을 실체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얘네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아까 사법관계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구제된다 그랬죠. 민사소송을 통해서 구제되게 되는데 민사소송에 대한 어떤 흐름, 절차 이걸 규율하는 법을 민사소송법을 규율한다 그래서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이걸 소송과 관련되는 절차를 규정한다 그래서 절차법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될까 이 말이거든. 어떤 방식으로 소송이 이래 진행될지. 그러니까 실체적인 권리관계 문제는 민법에 맡겨놓고 소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합니까? 이런 것을 규율하는 법이 또 필요하게 될 거고 그걸 절차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절차법이라고 부르게 되니까 실체법과 절차법 이렇게 구분이 이래 되게 되고 민법은 실체법, 권리 변동을 공부하는 실체법으로서 분류가 된다는 거죠. 3번 민법은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변동을 정하는 실체법이고 실체법상 의무 위반이 있을 때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게 되는데 그러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을 절차법이라고 부르고 민사소송법이 대표적으로 처리가 되고 로마자 2번까지 민법은 다시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으로 구분이 이래 되게 되는데 1번 실질적은 전술한 사법, 일반 사법, 실체법으로서의 민법을 실질적 의미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실질적 의미는 민법은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민법 전문법만 아니라 민법 부속 법률이나 실질은 민법에 속하면서도 특별법의 형식을 취하는 수많은 민사특별법들 그 밖의 공법관계법령에 산재되어 있다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민법을 어떤 식으로 부를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질적 의미로 부를 때가 있고 실질적 의미로 부를 때가 있고 형식적 의미로 부를 때가 있다. 형식적 의미로 부를 때가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실질적 의미는 민법뿐만 아니라 민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각종 특별법을 다 포함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민법이라고 이름은 돼 있지 않는데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있거든. 대표적인 게로 임대차 보법입니다. 임대차 보법. 이 임대차 보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데 근데 민법이란 이름에서 벗어나서 특별법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거든. 특별법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부동산 등기법이라든지 이자 제한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사관계거든요. 민사관계를 이렇게 규율하는 법이 이래 되게 되는데 이런 걸 다 통칭해서 민법으로 부르자라면 실질적 의미라고 부르고 민법 조문만 가지고 민법으로 부르자는 거 이걸 형식적 의미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 이렇게 구분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민법을 바라볼 때 어떤 식으로 부를지가 이래 달라지게 된다라고 평가하시면 이래 되겠습니다. 기초 개념이고 꿈에도 잊어서는 안 되는 표현은 사적 자치다.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는 그 민법은 당사자들 개인들한테 다 맡겨두겠다는 사적 자치에 맡겨두겠다는 그걸 대원칙으로 하게 되고 법은 분쟁이 생겼을 때만 간섭하게 된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법원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